자, 여기까지 양도세 얘기인데, 얘가 이제 지금 나온 김에 설명을 하고 가면 취득세도 이게 나오거든요, 취득세. 그죠? 근데 취득세 보면, 얘가 지금 부담부 중에 해서 이렇게 넘겼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뭐를 해야 되거든요?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등기하려면 뭐 내야 돼요? 취득세. 이때 그럼 취득세 어떻게 내냐는 거지. 왜냐면 취득세가 매매냐, 뭐 유상이냐, 무상이냐, 상속이 뭐 기타 사실이 틀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케이스는 지금 보면 이만큼은 증여고 이만큼은 양도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내냐, 취득세를 거의죠. 똑같죠? 항상 얘기하지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럼 같이 가는 거죠. 이게 외울 것도 없고, 그죠? 자, 주는 사람이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주는 애가 뭐 했대요? 양도, 유상으로 이전했다는 애. 그러면 취득한 애도 유상으로 취득을 했겠죠. 그죠? 주는 애가 얘는 뭐 했대요? 공짜로 줬대요. 그죠? 그 받는 애는 공짜로 받은 거죠. 무상. 이 끝이잖아요. 그러면 취득세 이거 문제 몇 번 나왔어요, 시험에. 뭐라고요? 부담부 증여 시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뭘로 본다?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기억하면 헷갈려요.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지. 왜? 똑같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취득세 할 때 또 이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할 때는 설명 안 해요. 취득세 할 때는 왜? 이걸 모르니까, 이 내용을 이해해야 되니까. 그죠? 그대로 가면 돼요. 증여니까 무상, 양도니까 유상.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근데 얘네 둘이 근데 만약에 양도세에서든 어디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둘이 뭐예요? 부부지간이거나 부모 자식간이다. 이걸 두 글자랑 뭐라고 한다 했어요, 제가요. 왼수랑 되지, 왼수?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이렇게 왼수. 살아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어른 말이 틀린 게 없어. 저 자식이 아니라 왼수, 남편이라 왼수, 그 있잖아요. 마누라가 아니라 왼수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죠? 근데 이게 왜 생긴 거예요? 결혼해서. 혼자 살면 이런 일이 없어.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죠? 깔끔한 거예요, 깔끔한 거. 그죠? 저 다음 생에는 혼자 살라고요. 다음 생에 혹시 나오면, 그죠? 다음 생에는. 현생에 너무 행복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그래서 이 또 행복한 거 너무 뭐든지 과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 생에는 혼자, 그죠? 혼자 살아볼까 싶어요. 고생 좀 해가면서, 그죠? 그러니까 얘는 식구끼리죠. 그럼 무조건 우리 식구끼리는, 자 보세요. 남편이 부인한테 10억짜리를 주는데 부인한테 3억을 갚는 조건부로 줬다는 거야. 그럼 부인이 이 3억을 갚느냐는 거지, 상식적으로. 그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10억짜리를 주면서 뭐라 그래? 아들아, 이 3억은 네가 갚아라.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한다는 겨? 받자마자, 주자마자, 이렇게 하자마자, 아버지 걱정을 하지 마세요. 신났죠? 일단 달라는 거죠. 일단 알았으니까. 줬어. 갚아? 더 달라고 안 하면 다행이요. 더 달라고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봤을 때 식구끼리 하는 건 다 뭐다? 공짜로 준 걸로 본다. 그래서 증여로 봅니다. 증여. 일단 머릿속에 여러분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나왔다. 그럼 뭐라고요? 증여. 근데 얘가 항상 추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증여로 보긴 하지만 입증이 되면, 정상적으로 대가를 준 게 입증되면 그때는 뭘로 볼다? 유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거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무조건 얘 나오면 뭐요?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러면 취득세에서도 뭐라고 하나요? 취득세에서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얘는 뭘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체 10억 다 뭘로 취득한 거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렇게 되겠죠. 왜? 양도세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은 뭐니까? 전체를 뭐한 걸로 보니까? 증여한 걸로 보니까 받는 애도 당연히 뭘로 봐? 전체를 증여로 취득한 거로 이렇게 되겠죠. 내용상으로. 그죠? 하여튼 부담부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채무부담부는 양도로 보고 나머지는 증여로 봐서 과세한다. 그게 부담부 증여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286페이지 3번에 2번 부담부 증여 있죠. 거기 보면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 여기 증여자가 갑이겠죠. 갑의 채무 3억을 수증자 을이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즉 10억 중 그 채무액 얼마? 3억에 상당하는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보겠다. 다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뭔다? 그 출처금을 읽어볼게요.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여. 왜? 식구끼리니까. 해당 채무 전체 10억이 뭔다? 추정돼야 해당 채무 증여세 과세 채무. 그 밑에 인수대 추정에 해당 채무가 증여세 과세 계상상 공제되지 않는 채무 이런 거 있죠. 그건 읽지 마세요. 그거는. 그죠?
그게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증여세에서 들어가면 이건 뺀다 어쩌고 그런 얘기인데 그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뭐만 기억하면 돼. 그냥 채무액 부분은 뭘로 보고 증여로 보고 이건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이는 뭘로 보고 증여로 보고 식구끼리 뭘로 보고 전체 다 10억을 증여로 본다. 그 밑에 줄친 건 밑에 거는 세부적으로 실무에서 좀 다른 얘기인데 그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 없어요. 그죠? 신설된 규정이긴 한데 놔두시고 나중에 지금 안 봐도 돼요. 거기까지 보면 머리 아파요. 일단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그림 그려져 있죠? 그림 볼 거 없죠. 지금 이렇게 한 얘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이혼 이자료. 아까 말했죠? 이자료도 뭘로 주면? 부동산 주면 대물 변제로 봐서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밑에 이혼 이자료 나와 있죠. 그죠? 대물 변제로 본다는 얘기죠. 여기까지가 양도에 해당이 되는 경우고, 자, 뒷장 넘어가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나와요. 이제 얘는 양도가 아니래. 그죠? 거기 뭐 있어요? 환지 처분이라고 돼 있죠. 자,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이 환지 처분 및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들어본 얘기 아니죠? 이건 여러분 좋아하시는 공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좋아하는 공법에 환지처분 및 불이익이 이게 나와요. 아직 안 배웠나? 도시개발법에 나와요. 도시개발법에. 그죠? 환지가 뭐냐면 환지처분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할 때 그 기본이 수용 방식으로 하거든요. 만약 여기를 개발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통 수용을 해요. 수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마면 돼? 그러니까 돈 얼마 주고 싹 내보내고 제가 싹 타가지고 공사해가지고 팔아먹는 건데 환지는 뭐예요?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보상을 못 해줘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제가 사업만 대신해 주는 거죠. 그리고 공사가 다 끝나면 여러분이 토지 가지고 있었잖아. 근데 지목이 막 농지 이런 거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전답. 공사 다 끝나면 지목이 뭘로 바뀌게요? 대로 바뀌죠. 그러니까 좀 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 대신에 그 지목이 바뀐 토지로 바꿔주는 걸 뭐라고 그래요? 환지 처분이라고 그래요. 땅으로 바꿔준다. 그런 얘기. 땅을 바꿔준다. 그럼 얘는 뭘 주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종전 토지 대신 뭐 새로운 토지로 바꿔받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대가가 있어 없죠.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양도가 아니에요. 환지 처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 공법 배우시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뭐 제가 이거 설명한 내용은 아니죠. 그때 가서 이제 제가 한 일일이 또 물어보죠. 이거 공법 배우셨죠? 그럼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럽니다. 그러면 걔가 얘예요? 그러면 멍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 그죠? 그냥 대답했는데 그죠? 그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100평의 땅을 가지고 100평이 땅이 있는데 여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대요. 환지 방식으로. 그죠? 공사 끝났어요. 공사 끝났어. 그죠? 자, 그러면 환지 받죠? 그 지목이 대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몇 평 정도 받을까요? 생각 같아요. 100평 가지고 딱 공사 끝나면 몇 평 정도 받을 것 같아요? 그죠? 보통 한 30평? 기본. 그러니까 50평 받는 경우 드뭅니다. 40에서 30, 그 정도 받죠. 그럼 많이 받아 50평 받았죠? 50평. 그 내 땅 50평 어디 갔어? 이 얘기죠. 이거 팔아먹은 거 아니죠? 여기 뭘로 들어간 거야? 도로비, 도로 확장할 때 도로 부지로 들어가고, 그죠? 공공시설 용지 같은 걸 들어가고, 그리고 제가 아까 사업을 여러분이 못하고 사업 시행자가 대신 사업해줬죠? 그럼 저한테 뭐 주셔야 돼? 공사비 줘야지. 여러분 가진 거 뭐밖에 없어? 땅밖에 없죠. 공사비를 뭘로 줘? 땅으로 줘.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채비지라고 그래요. 채비지. 채비지가 사업 시행자가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땅을 채비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땅으로 준 거잖아요. 그죠? 땅으로 준 거죠. 이렇게 충당되는 거지. 그 얘는 양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죠? 여기까지. 그래서 가끔 TV 뉴스 같은, 아니 신문 같은 거 보면 하단에 채비지 매각 권고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채비지가 이걸 말하는 것. 사업 시행 땅으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양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환지 처분 및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대가가 없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땅 투자할 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한다 해서 100평인데 평당 100만 원에 샀어요. 그죠? 그럼 나중에 뭐라 그래? 야, 이제 100에 샀으니까 나중에 개발되면 땅값이 오르겠지? 그러면 한 최소 평당 200은 가겠지? 그럼 나는 100만 원 남는 거야. 평당 훅 가는 거죠. 왜? 평당 100에 샀어. 근데 받는 건 몇 평마다? 50평. 그럼 이거를 평당 100에 사는 순간 나는 얼마 주고 산 거야? 평당 200에 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왜? 평소 50평밖에 못 받으니까. 그럼 얘가 최소 평당 200은 가도 손해죠. 왜? 세금 낸 거 있잖아. 그러니까 200 가야 본전 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여기서 이것만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하면 안 되지. 왜? 땅 평수가 줄잖아, 환지는.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가지고 이걸 100평을 100만 주고 샀을 때 최소 얘가 평당 300은 가겠지라고 예측이 되었을 때 사야 되는 거지. 이게 2배는 뜰 거야. 그래서 200은 가겠지 하면 그 훅 가는 거죠. 그 손해보고 파는 거지. 왜?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줄잖아. 그죠? 50평 안 받습니다. 40에 30평 정도 받죠. 보통. 그죠? 이걸 우리가 환지처분 버리죠. 이건 양도가 아니다. 해석국이 뭐 288페이지 1번에 환지처분 등에서 양가를 1번에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이건 내용 아까 나중에 공법에서 배우시면 금방 이해갈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는 뭐 크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2번에 양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시험에 나올 때가 정답이었죠. 그죠? 문제 어렵잖아요. 자, 얘 양도했죠? 근데 왜 했대요? 이게 뭐예요? 네. 뭐 때문에 했다는 거? 내가 등기를 넘겨줬어. 왜 넘겨줬다는 거야? 파는 게 아니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넘겨줬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제가 친구한테 돈 빌렸는데 친구한테 빚을 갚아야 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야 1년만 기다려줘.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는겨. 친구야 나는 1년 아니라 100년도 기다릴 수 있어. 근데 누구 때문에 안 돼? 너 알지? 우리 마누라 성격 거칠한 거 거칠하죠. 그래서 안 되니까 내가 우리 와이프가 안심할 수 있도록 담보를 달라. 그래서 제가 살던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등기 넘어갔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돈 받고 판 게 아니라 왜 넘긴 거야? 채무 담보 때문에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팔겠다는 의도가 없다. 그럼 얘는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약정한 기간 됐어요. 1년. 못 갚았어. 빚을. 그러면 소유권에 이미 넘어가 있죠. 그러면 그 기간에 못 갚으면 이걸로 그냥 빚을 갚아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으로 이걸로 뭘 하면 변제에 충당하면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거 물어봐요. 작년 시험 맨날 나오면 이거예요. 이거. 그죠? 그 원칙은 양도가 아닌데 뭘 하면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아니다 해가지고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거기 그 조건이 있겠지. 근데 양도담보가 왜냐면 무조건 해준 둘이 짜고 또 우리 양도담보 했다고 하자 세금 내지 말게 이러겠죠. 그래서 그 조건이 2번에 1, 2, 3번에 나오는데 그건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뭘 보시면 돼요? 그 3번 양가로 3번 밑에 다만 있죠. 289페이지 2번 양도담보 양가로 1, 2, 3번에 3번의 다만 양도담보계약을 체결 후 위의 요건을 위배하거나 그러니까 등기는 넘겨주고 그 집은 여전히 채무자인 제가 사용수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간에 비워주면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해당 자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그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 밖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뭐 1번은 신탁 나오죠. 신탁. 자, 신탁 나오면 해지든 뭐든 신탁 그럼 뭐다? 대가가 없다.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은 매매 원인 무효소에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이건 뭐 별 얘기 아니에요. 이건 이런 얘기예요. 갑이 둘이 매매를 했는데 소송이 걸린 거예요. 소송이. 한쪽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뭐라고요? 이 계약은 무효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판결이 뭐라고 났어? 무효라고 판결 났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 계약 자체가 뭐라고요? 무효래요. 그러면 등기 넘어왔죠. 다시 어떻게 돼? 원이 취해되죠. 이걸 환원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는 사고 파는 거 아니죠.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없었던 게 되니까 그냥 돌려준다. 양도가 아니다. 그럼 이럴 수 있나요? 저랑 여러분이랑 둘이 매매를 할 수 있나요? 아파트 사고 팔았어요. 그리고 있다가 2달쯤 있다 다시 만나가지고 돈 돌려주고 등기 넘겨받을 수 있나요? 오늘 사서 오늘 해가지고 둘이 매매 등기 치고 끝났어. 돈 주고 끝났어. 그리고 2달쯤 있다 둘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야 그냥 우리 지난 2달 전에 한 거 있잖아. 사고 파는 거 없었던 거 하자. 내가 돈 돌려줄게. 아파트 등기 넘겨줘. 할 수 있나요? 10번이건 100번이건 10,000번이건 되죠. 둘이만 합의만 되면 말 그대로. 그죠? 근데 뭐요? 그 대신 뭐예요? 할 때마다 취득양도 세금만 내면 되는 거지. 그거는 세금을 내야 돼.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환원이죠. 계속. 하지만 이거는 뭐야?
같은 환원인데 법적으로 계약 자체가 뭐가 됐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이건 무효는 민법에 무효가 된 거예요. 그 계약 자체가 소급해서 뭐예요? 말 그대로 무효죠. 취소가 되는 거죠. 완전히 없었던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계약 자체가 없던 거니까 그냥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고 취득이 해당이 안 되지. 근데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나서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서 환원하면 걔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나중에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양가로 3번은 공유물 분할이라고 되어 있네. 공유물 분할. 그러니까 토지를 분할하는 거예요. 공동 소유처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있어. 갑을 5대 5. 이걸 어떻게? 갑을 5대 5.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원래 지분이 5대 5인데 자기 지분 그대로 찾아오는 거죠. 원래 자기 거 찾아오는 거잖아. 그럼 양도가 아니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지분 변동 없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6대 4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10% 줄었죠? 줄은 애가 1, 2 줬잖아. 그럼 여기서 대가를 바꾸줬으면 양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분 변동 없이 분할하면 양도가 아니다. 이럴 수도 있죠. 50% 갑을 50%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거를 갑을 25% 이렇게 했어. 그럼 뭐예요? 갑 50%, 을 50% 여전히 5대 5죠. 지분 변동 없죠. 이것도 양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순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공유물 분할은 지분 변동 없이. 양가로 3번이 그거잖아요.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뭐 대략적으로 양도 해당이 되지 않는 거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뒷장 넘어가면 또 기타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지금 다 볼 건 없죠. 우리 교재는 뭐 그림 설명돼 있으니까 그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여기까지가 양도로 분야 한번. 이게 시험에 나오면 크게 틀릴 일이 없어요.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수업 시간에 뭐 수십 번 합니다. 이거 진짜로. 수십 번. 수업만 안 빠져도 진짜 어떤 과목이든 똑같은 얘기 수십 번 듣고 가는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빼고도 수십 번 듣는데 왜 기억을 못 할까요? 멍 때리고 있으니까 멍 때리고. 정말 이게 완전히. 제가 올림픽 정치로 참가하는 일 가지고 맨날 학원만 참가하는 거야. 갔다. 오늘 학원 갔다 왔다? 뭐, 그죠? 갔다 온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중에 또 이제 공시법 한다고 또 세법 안 하고. 하여튼. 제가 그 동영상 제가 하는 데가 있거든요. 촬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 한 10몇 년 됐나 봐요. 똑같은데. 근데 그 합격자 모임을 하거든요. 동영상도. 전국에서 이제 저걸 받아요. 신청을 받아요. 다 못하니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100명 정도 받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거든요. 토요일 날. 그죠? 막 전국에서 와요. 막 제주도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동영상 듣고 강의를 들으면 합격하신 분이 오는 거야. 이제 합격자 모임을 하는 거죠. 막 제주도, 거제도, 막 어디, 막 전라도 막 많이 와요. 막 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동강만 듣고 하는 거예요. 동강만. 근데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강을 듣는 사람들이는 되게 불편한 게 많은 거죠. 자기들은. 왜? 진짜 어디가 질문하기도 힘들고. 질문 한번 하려면요. 그 사이트에도 올려야 돼요. 질문을. 선생님한테, 담당 선생님한테 이거 이렇게 글로 올려야 돼요. 올리는 사람도 복잡하지만 댓글 다는 우리도 죽어요. 이렇게 마시잖아요. 말로 하면 5분, 1분이면 될 걸 글로 쓰면 30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야. 막 그런 것들이 소통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면 선생님들이 저는 처음 보는 거잖아요. 다 이제. 그래서 막 사진 찍고 난리, 사진 찍고 막. 선생님 막 선생님 때문에, 저 때문에 어떤 사람도 있어요. 걔 중에 또. 저 보려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100명이면 2~3명은 저 본다고. 저 서법 선생님 보려고 왔다고.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막 와서 옆에서 막 사진 찍고 그래요. 근데 골 때리는 게 선생님 쭉 있잖아요. 근데 특정 선생님한테만 사진을 주시는 거예요. 또. 그럼 괜히 또 그게 싫다니까? 난 있는데 나한테 한 명도 찍정 안 해봐. 짜증나잖아, 괜히. 그때 안 준 것 같아. 그죠? 그래가지고. 전 다행히 그래도 몇 명 찍장 해가지고 다행히, 그죠? 다행이죠.
그 지역이 좀 뭐야 충청도에 계신 분이 와이프가 붙었는데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합격자 모임을 남편이랑. 그래서 그분이 우연히 앉았는데 거기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근데 남편이래. 그 남편은 합격 안 한 거야. 그 부인이 하는 따라온 거야. 따라온 거. 조치원에서 왔대. 그 조치원. 그래서 저도 저 선생님 팬이라고 막 그러면서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향이 그쪽 이제 근처니까. 그랬더니 남편도 또 하기로 했대. 남편도 이제 동영상 해가지고 내년에 합격자 모임에 같이 또 온다 했어요. 남편 붙으면 부인이 또 따라온다 해서 그때 보자 그랬거든. 그러니까 참 그 보면은 그렇죠. 동강 합격하신 분들은 참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거기 보면 조건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거기는 막 보면 얘기 들어보면 막 사연이 막 구구절절합니다. 그죠? 나이도 연세 드신 분도 오셔가지고 내 58년 개띠인데요. 제가 그러면서 막 얘기하시고. 그죠? 시험도 어려웠다고. 그죠? 세법 때문에. 근데 다 뭐라 그래.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다고 그러죠. 붙으면 그래요. 저봐. 내가 말했어. 붙으면. 그래서 붙여야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저 새끼 때문에 떨어졌어. 저 새끼 때문에. 붙으면 선생님 때문에 떨어지면 저 새끼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꼭 붙으시라고. 그래야 마무리가 아름답게 된다니까. 갔더니 완전 막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막 선생님 덕분에 막 이렇게 얘기해. 됐어요. 근데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 괜히 인사잘 하지 마라. 아니라고 막 고맙다고 막 이래요. 그죠? 막 그러시냐고. 그러는 거지. 떨어진 분이 많이 와서 써봐. 그러면 이 새끼들 다 있네. 여기 다 있네. 욕했을 거 아니야. 여러분 난 욕한다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법도 근데 그 부분도 있어요. 그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것도 보니까 하나 틀렸대요. 16개 중에 하나 틀릴 때 되게 잘한 거거든요. 올해 세법이 어려웠거든요, 시험이. 근데 얘기하자 아무리 어려워도 무조건 10개 맞을 수 있어요. 세법은. 왜? 이 10개는 아주 상식적인 얘기가 나와요. 상식적인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수십 번 듣고 본인이 다 자기 입으로 수십 번 말했던 게 나왔어. 근데 그걸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아무리 어렵건 쉽건 10개 맞는다. 그 10개 맞아야 돼요, 세법은. 이거 못 맞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그 이걸 5개, 6개 맞으니까 그 어려운 공법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얼마나 어려워. 그럼 어려워지는 거지. 그 막 공식법 맞추려고 막 죽으라고 하는 거지. 자, 하나만 얘기하면 여러분, 공시세법이 공시가 24개 나오잖아요. 그죠? 세법이 16문제 나와요. 그럼 여러분 공부를 어디를 많이 할 것 같아? 하다 보면. 당연히 많이 해요. 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얘가 24개 나오고 얘는 16개밖에 안 나와. 이래서 여러분이 실패하는 거예요. 왜? 얘가 40문제야. 합해서. 그죠? 그럼 다른 과목으로 따지면 한 과목이에요. 근데 파트가 등기 파트가 있고 지적 파트가 있고 세법 파트가 있는 거예요. 12개, 16개 나와요. 자, 그럼 공부 어떻게 해야 돼? 당연한 거예요. 저는 세법을 제가 가르치기 때문에 세법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저는 과목과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건 합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법을 안 하고 다른 거에 합격할 수 있다면 그런 게 맞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시세법은 같이 묶어가는데 이걸 따로 놓고 보면 여기다 너무 치중하다 보면요. 사실 얘가 등기법이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 어렵더라고 등기법이. 저는 공부할 때 등기는 거의 포기했어요. 왜냐면 지난주에 수업을 열심히 들어가지고 갑과 을이 둘이 부부지간이라고 배웠는데 다음 주 가니까 부적절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가니까 둘이 또 부자지간이래. 짜증나가지고 못하겠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내 저기 아니다 해가지고 포기했거든요. 그죠? 근데 얘는 쉽거든요. 지적은요. 진짜 12개 다 맞을 수 있어요. 암기 과목 얘는요. 기출문제 잘 풀으면 다 10개는 최소한 10개는 맞다니까? 그럼 얘 10개 맞고 얘 10개 맞으면 20개잖아요. 그죠? 이게 더 쉬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얘가 어려워가지고 얘 때문에 얘를 못해요. 왜? 사람 심리가 어려운 게 있으면 얘부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얘 하다 보면 쉬운 걸 못해서 얘를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점수가 안 나와. 그게 문제인 거죠.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일단 처음에는 이쪽으로 치중하고 되면 여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려운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우선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어려운 걸 우선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쉬운 걸 우선해서 맞춰주고 그리고 나서 기본 점수 깔고 나서 해야지. 이것도 안 되는데 얘만 죽으라고 붙잡고 늘어지면 이거는 어려워서 못 맞추고 얘는 쉬운데 안 해가지고 못 맞추잖아요. 그럼 점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 붙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열심히도 안 하고 무엇인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했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고 막 조상 탓하고 막 그저 몇 자리를 잘못 썼나 해가지고 막 이래서 막 그러는 거지. 총명탕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선택과 집중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선택을 여러분이 모르니까
앞에 선생님들이 이걸 선택하셔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고, 세법은 첫 시간부터 얘기해 주잖아. 이걸 선택하라고. 뭐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근데 왜 등록세를 하고 앉았다는 거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종부세하고 앉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열심히 한다고 붙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난 하루에 2시간 공부했어. 겁나 열심히 했어. 그럼 떨어져. 본인 기준으로 열심히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내가. 그죠? 저는 제가 한 2시간 공부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제 느낌으로는 20시간 공부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저는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 하고 시계 보면 10분 지났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미쳐버리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1시간 공부하면 시간 한 6번 7번 봐요. 아직 10분밖에 안 지났어? 또 한 번 20분밖에 이런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저는 2시간이면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하지만 저는 시험을 떨어지죠. 왜? 이 공부가 2시간 공부면 못 붙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떨어지죠. 여러분도 똑같아. 자기는 열심히 했어. 근데 떨어졌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나중에 얘기 들어봐. 몇 시간 공부했나? 하루에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고 열심히 했대. 어린 짝도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본인 기준 하면 안 돼요. 그죠? 최소 시간, 절대 시간이라 있는 거. 절대 시간. 그걸 해야 되는 거지. 지금은 아니고. 그죠? 하여튼 민법계는 열심히 들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6월달 가서도 민법계로 한다고 학교는 뭐 다른 거만 할 시간 없다고 그러면 떨어진다니까. 그때가 2차만 하는, 1차만 하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지금 들어, 지금. 지금 못 듣죠? 술 먹고 하느냐고. 지금 그런 생각 있을걸 분명히. 올해는 이제 다 갔으니까 어영부영 잘 보내고 학원이나 안 빠지고 나오고, 그리고 내년 1월부터 깔끔하게 하지 뭐. 1월 1일 1월 1일인데 빨간 글씨야 또. 2일부터 하지. 그죠? 2일부터 이렇게 하겠지. 그죠? 그러다 보면 세월 가는 거지. 그는 꽃피는 춘삼으로 하면 3월달부터 하지. 뭐 언제부터 하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진짜 공부하려니까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거지. 에이씨. 그 내년에 다시 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의 지금. 자, 양도세 비과세는 엄청 중요해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시험에서도 잘 나옵니다. 근데 비과세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파산, 선고, 처분 소득하고, 거기 나온 대로 농지의 교환과 분합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토지,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예. 남양주는 뭐 줘야 될까요? 남양주는 보유만 하면 안 되고 뭐 줘야 돼? 그죠? 2년 이상 거주돼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제목만 알면 돼요. 파산선고 처분소득은 뭐 내용을 물어볼 일이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파산했어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 받아가지고 남은 재산 처분하게 되면 빚 갚으라는 얘기죠. 채권자가 많으니까 세금 내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그 시험은 어디부터 나와요? 여기부터 나와요. 농지 교환 분합은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얘도 20만 원 한 번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농지 교환 분합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 하나가 뭐냐면 금액 조건이에요. 금액. 이거는 무조건 뭐 알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농지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봤는데 서로 뭐야? 교환한대. 교환. 바꾼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교환할 때 이 토지에 뭐가 있어요? 차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액이. 그죠? 자, 얘가 1억이고요. 얘가 7,600이래요. 그럼 차액이 얼마예요? 2,000? 더기백이 안 돼요. 1억에서 7,600 한참 빼야지. 그죠? 2,4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차액이 일정 조건을 갖췄을 때만 비과세가 됩니다. 그 조건이 뭐냐? 그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 중 큰 토지 가격 뭐예요? 1억. 이거에 얘가 4분의 1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요? 얘가요. 그럼 얘는 비과세가 되는 게 안 되는 겨?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또 1억에 4분의 1 한참 해야 되는 거죠? 2,500이잖아. 그렇게 되죠. 4분의 1 이하니까 2,400이니까. 그죠? 얘면 1억에 7,400원 돼야 안 돼요. 그럼 얘가 2,600이네. 얘는 비가 돼야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내가 분명히 안 된다긴 나중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2,600이면 뭐라는 겨? 야, 그러니까 4분의 1 이하면 비과세 되는 거고 4분의 1을 넘어가면 4분의 1까지는 해주고 초과되는 것만 세금을 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본인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 생각을 전파하는 거지. 잘못된 생각을. 안 된다니까.
4분의 1 이하면 비과세 받고 넘어가면 비과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4분의 1까지는 되고 초과되는 거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 이게 시험에 은근 잘 나와요. 이걸 뭐 3분의 1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거 자체만 가지고도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조건 가지고. 그죠? 그 뭐라고요? 쌍방 교환하는 토지 차액이 쌍방 토지 가액 중 어떤 거요? 큰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야 된다. 그래서 거기 295페이지 2번 농지 교환 분합에 2번 비과세 요건이라고 돼 있죠. 거기 양가로 1번에 줄쳐 있잖아. 그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뭐라고요?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은 다른 조건도 있는데 금액 조건만 일단 봐주세요. 금액 조건. 그죠? 나머지는 나중에 이럴 때 할 때 할 겁니다. 그래서 금액 조건 4분의 1 이해된다. 그죠? 이거만 잘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1세대 1주택. 이건 뭐 여러분도 뭐 집할 때 항상 저기 되는 거고, 그죠? 1세대가 1주택을 그리고 토지 그리고 2년 이상 보유. 네.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해야 된다 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돼야 된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해요. 세대 구성을 하셔야 되고 1세대야 되고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보유기간이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그죠? 그럼 비과세는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가 되나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되나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가 되나요? 안 돼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 돼요? 왜요? 1세대 1주택 그리고 뭐?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집이 하나라고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비과세는 뭐가 비과세인 거예요? 1세대 1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 1세대 1주택 앤드 그리고 2년 이상 보유의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까지 해야지 뭘 받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세대 1주택 2년 보유 이게 원칙 그리고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 구성은 이래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요. 예배가 있고 집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예배가 있고 내가 2년 보유를 안 했는데도 2년 보유한 걸로 봐주는 예배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여러분은 세대 구성 먼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보유를 2년 이상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 2년 해야 되고 그죠? 자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세대 구성부터 되셔야 되죠. 자 세대 구성 하시려면 거주자 해야 됩니다. 거주자. 아까 거주자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주소가 있거나 뭐 하여튼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 그런 뜻 아니라겠죠? 제가 모 학원에서 6월달쯤 됐는데 오셔가지고 어떤 분이 선생님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1세대 구성하려면 그 집에 살면서 그 집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이게 뭐라고요? 그 집에 살아야 된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세대 구성하려면 내가 비과세 받으려면 꼭 그 집에 살아야 되는 거죠. 거주자니까 쓰러집니다. 6월달쯤에 그것도 지금도 아니고 그죠? 그때 온 게 다행이죠. 안 왔으면 못할 뻔했어. 그죠? 그 뜻이 아니죠.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거소를 둔 자 183 이상 그죠? 그럼 거주자면 세대 구성되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뭐가 있어야 돼?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배우자 있어야 되는데 그죠? 골치 아픈 거죠. 배우자. 골치 아파 하여튼 그죠? 제가 우리 와이프가 그 직장에다가 무슨 그 상당하면 그 뭐 저기 이렇게 공가 같은 거 내니까 이제 뭐 서류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하면 이제 처음에는 2주 3주 전에는 그 할머니 처갓집 초할머니 장인어른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작은아버지하고 이제 그걸 띄라니까 시 작은아버지잖아요. 그럼 우리 그 관계를 이제 그 증명을 해야 되나? 골 때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호적 등본 띄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호적 등본 띄면 저희 할아버지가 나오니까 밑에도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딱 나오고 저희 아버지 나오고 밑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나오잖아요. 그 둘이 이제 형제지간이잖아. 그거 띄고 그리고 뭘 띄어야 돼? 제 거 가족관계 증명을 또 띄어야 돼요. 그러면 저희 엄마 아버지가 나오고 저 나오고 우리 알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랑 둘이 부부지간이고 우리 와이프하고 아버지하고 그 지간이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작은아버지 막 골치 아픈 거예요. 그게 그거 하나 증빙하는데 결혼하니까 이렇게 복잡해. 결혼하니까 그죠? 그게 얼마나 복잡해. 나 혼자 있으면 그냥 하나만 뚝 띄면 되는데 그죠? 와이프도 혼자 살아서 봐. 자기 거만 뚝 띄면 되잖아. 복잡해진 거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그죠?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있어요. 자, 그리고 주소가 같아야 돼요. 주소.
그러면 만약에 남편은 남양주에 살고 부인은 집이 각각 하나씩 있는데 부인은 독도에 가 있어. 독도에서 짜장면 장사하고 있어. 주소 옮긴 거죠? 세대 분리돼 있어. 그녀는 같은 세대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건 본인 희망상이고 속마음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아니에요. 부부는 안 돼요. 부부는 무조건 동일 세대원이야. 어디 가 있든, 그러니까 주소가 같이 돼 있건 달리 돼 있건 항상 뭐다? 동일 세대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집이 각각 하나 가지고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뭐요? 결국은 뭐요? 부부는 동일 세대로 봐요. 그러니까 남편은 여기 주소가 있고 부인은 독도로 주소 옮겨가지고 해서 짜장면 장사 해도 소용없어요. 항상 뭘로 봐? 같은 세대원이다. 그래서 부부는 항상 동일 세대원을 본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게 좀 깝깝한 얘기잖아요. 배우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골 때리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이 나이가 70이신데 집 팔고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세계 여행을 나가 다니려고 집을 팔았더니 갑자기 비과세 안 되신다는 거. 왜? 집 50년 보유하셨는데 결혼 안 하셨네요? 결혼 안 하셨네? 배우자가 없네? 세대 구성 안 돼요. 말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럼 이분은 그 꿈이 비과세 받는 게 꿈인데 그러면 70에 결혼해야 돼? 비과세 받으려고? 아니죠. 예배가 있어요. 몇 살 이상이면 되냐? 30세 이상이 무조건 1세대. 그러니까 30살만 넘으면 무조건 뭐야? 결혼했건 안 했건 뭐가 있건 무조건 뭘로 봐? 1세대 구성한 걸로 봐줍니다. 무조건 30세 넘으면. 그러니까 30살 넘으면 굳이 비과세 받으려고 세대 구성하려고 결혼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죠? 왜? 얼마나 좋아. 세법은 좋아요. 집에서는 30살 넘으면 이기는 집에 시방 간다고 엄청 저기 하는데 우리는 혜택을 줘. 그죠? 뭘로 봐? 1세대, 1세대. 이 세법의 나이는 다 뭐라겠어요? 우리 법에 나온 모든 나이는 여자들 나이에요, 여자들 나이. 그죠? 둘이 친구야. 몇 살이야? 40살. 나도 40인데 둘이 친구였어. 알고 보니까 우리 누나 친구야? 그래요? 만으로 한 거죠, 만으로. 나는 우리 나이 40이고, 여자친구는 만 나이로 해가지고, 더 생일 안 지나고 2살 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만. 항상 만으로 몇 살? 30세 이상. 그 다음 배우자가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이혼했어요, 이혼. 자, 있다가 없는 거죠? 이 경력사원들이죠. 경력사원들. 한 번 있다가 없는 거죠. 있다가 없어. 우리 세법은 경력을 인정해줘요. 한 번 있다 없으면 평생 1세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혼했다. 그러면 세대 구성을 하고 또 결혼할 필요는 없다. 왜? 평생 1세대. 돌아가실 때까지 1세대예요. 마일리지가 있잖아. 마일리지. 그죠? 그걸 인정해줘요.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려고 재혼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죠. 해도 되긴 하지만. 근데 그걸 하지 말죠. 재혼하면서 청첩장은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요새는 막 재혼하면서 보내요. 막 떳떳하게. 축의금을 하고 돌아버린다. 제 친구도 있어요, 몇 명. 재혼한다고 막 청첩장 보내가지고. 그죠? 그러는겨. 안 갈 수도 없고, 그죠? 그냥 빈손으로 가는데?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청첩장을 2번이나 받아 처먹고. 나 진짜. 그런 새끼다. 내가 그래서 뭐라 했네. 너 다시는 청첩장 돌리지 마라. 그랬다니까. 또 돌리면 골치 아프다. 왜? 3번은 진짜 부럽잖아요. 3번씩은. 2번까지 참는데 3번 하면 부럽잖아. 너무하잖아. 난 한 번 하고 평생 가는데 지는 2번도 그러는데 2번까지 이해를 해. 3번은 너무하잖아요. 그럼 짜증나잖아. 애들이 친구들이 얼마나. 그럼 안 가지. 질투나서. 3번은 안 돼. 2번까지만. 그래서 3번 하면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한 거죠. 뭐라고요? 또 모르잖아요. 또 혹시 또 다른 저 상황이 바뀌면 지금 행복해서 그런다. 너무 행복해서 그런다니까. 몇 번 얘기를 해. 그죠? 행복하다니까요. 그죠? 나는 재혼을 못해. 왜? 다른 여자 눈에 안 들어요. 미모가 우리 와이프가 이뻐가지고 눈에 안 차. 눈이 벌써 굉장히 높아요. 제가 그래서 웬만한 여자들 보면 미인같이 안 보여요. 그래서 난 틀렸어. 이 생에는. 다음 생에나. 그죠?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이렇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상치를 그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헛소리를 자꾸 하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최저생계비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수준. 이거는요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외우지 마시고 그냥 문제 읽다가 뭐 최저생계비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 그 길게 나오면 정답이에요. 뭐 국민기초생활보장권 최저생계비 수준 기준 중위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가진 토지와 주택 유지 관리하고 독립생계를 막 길잖아.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가지고 틀리긴 않네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틀릴 일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읽고 나면 맞았다 그러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예비 규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미성년자는 세대 구성할 수 있느냐? 미성년자 세대 구성할 수 있는데 상식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없죠. 걔가 있으면 2살짜리 집 사주고 2살짜리 집 사주고 2년 있다 팔면 비과세계?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미성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1세대 구성할 수 없다. OX. X. 있죠. 예배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얘가 유치원 졸업반이 남자애가 유치원 졸업반인데 1살 연상 누나랑 결혼했어요. 1살 연상. 그럼 누구요? 배우자가 있잖아. 배우자. 왜 둘이 유치원 때 사귀었는데 왜 결혼 못했어? 여자 집에서 반대한 거야. 여자가 아무리 그래도 유치원은 졸업해야 된다 그래. 반대해가지고 기다린 거죠. 얘가 한 1년 기다린 거지. 남자 집은 아무 상관없다. 어차피 우리는 상관없다. 그랬는데 여자 집에 반대해가지고 여자가 유치원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서 초등학교 때 결혼한 거죠. 그럼 뭐야? 배우자가 있는 거죠. 그럼 뭐야? 세대 구성이 되죠. 시험에 이렇게 나오죠. 미성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세대를 구성할 수 없다. OX? X. 자, 시험 볼 때 나중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과목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이거에 하나여 반드시 언제나 항상 이렇게 단정하는 지문이 나오면 습관적으로 뭘 생각해라? 그 해당 지문에 예배가 있는지 꼭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미성년자는 어떠한 경우도 세대 구성, 어떠한 경우라고 나왔잖아. 그럼 뭘 생각해야 돼? 미성년자도 세대 구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생각해 봤더니 예배가 있죠. 그럼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다른 과목도 똑같아요. 그 생각을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다? 배우자 없어도 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자, 우리 교재는 297페이지 비과세 해가지고 1세대 1주택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2번에 1세대 1주택이 범위라고 되어 있죠. 범위.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뭐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배우자, 미시니까 엔드죠.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수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들 현재 우리나라에 1주택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그럽니다. 자, 그러면 뒷장에 넘어가시면 조정 대상 지역 볼 거 없고, 그죠? 그거 쭉 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301페이지 3번에 1세대 요건 나오죠. 거기를 보겠습니다. 양가로 1번에 1세대의라고 되어 있죠. 그게 이제 세대 구성 얘기예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죠?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수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 및 함께 구성하는 가족의 단위를 말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를 기준으로 저희 부모님, 제 자식, 제 형제, 자매, 그리고 장인, 장모, 처남, 처제 다 같이 주소가 돼 있으면 뭘로 본다는 거야? 동일 세대원으로 보겠다. 법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 가면 2번에 밑에 예배가 나오죠. 세대의 예배해서 1번에 몇 살? 30세 이상이거나 2번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번 소득 4조에 따른 소득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2조의 1호에 따른 기준 중에 100분의 40에서 소득 정도 길죠?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거 외우지 마세요. 이거 외우는 분 있더라고. 이거 못 외워요. 대충 여기서 이거 비슷한데 이렇게 나오면 얘밖에 없지. 이거겠지. 그럼 맞았다 그러면 돼요.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뭐하되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다. 그죠? 보시면 되고. 그 판례에 보면 이때 판례 있죠. 거기 1번 보세요. 1번 뭐라고 되어 있나.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뭘로 본다? 동일 세대로 본다. 그러니까 부부는 항상 뭘로 본다? 주소가 달리 돼 있어도 뭘로 보겠다? 동일 세대원으로 봐서 가설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1세대 얘기다.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럼 얘가 뭘 구해야 돼요?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1주택. 그러면 이 주택을 판단할 때 이 주택은 세법상 주택 이거예요. 상시 주거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콘도 같은 거는 주택일까 아닐까요? 콘도. 걔는 주택, 세법상 주택이 아닌 거죠. 왜? 걔는 거주는 가능한데 동일 같은 세대원이 평상시 거주 목적 쓰는 용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 거주 용도로 쓰는 걸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는. 그죠? 근데 실제는 얘가 점포로 사용해요. 점포로. 근데 이 상태를 그대로 팔면 얘는 세법상 주택이냐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건축물 대장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뭘로 쓰고 있어요? 점포로 사용하다가 그 상태로 그대로 팔면 얘는 주택이 아니다. 즉 한마디로 뭐라는 얘기예요? 공부상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우선이다? 세법은 항상 사실, 실질 관계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얘는 주택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공부상 주택인 경우에도 사실상 영업용 점포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땡, 틀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세법에서 주택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기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서 그 302페이지 4번에 1주택 및 부수토지 요건 나오죠. 거기 1번 주택의 개념의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그랬죠? 그리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건물의 용도 구분은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뭐에 따른다? 사실상 용도에 따른다. 항상 그게 이제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얘기가 밑에 판례에 나오잖아요.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쵸? 그 얘기죠.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럼 이게 지금 들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근데 그게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니까, 이런 게. 뭐, 특별하게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죠. 단지 나는 그걸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때 가서. 그죠? 그런 단점이 하나 있는 거죠.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다. 그죠? 그러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요 기본 개념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여기 1주택, 여기부터 다시 가겠습니다.